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에 품고 있던 꿈 하나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안의 꽃, 스튜어디스를 동경해왔어요. 제 방 벽에는 수많은 비행기와 항공사 포스터가 가득했고 매일 밤 그 포스터들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언니들처럼 세계를 누비리라 상상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올곧게 항공 관련 학과를 목표로 학업을 이어나갔어요. 학교에서 저는 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만명 가득 머금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친구들에게 매력을 나타냈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빼어난 미모와 활달한 성격으로 어디에서나 환영받았고 남자들의 사랑 고백은 세상스럽지 않은 일이었죠. 고백한 남자 중 몇몇과 가벼운 데이트는 해봤지만 저는 사랑보다 스튜어디스가 되는 꿈이 더 중요한 소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늘 원하던 대표 항공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으로 달려와 부모님께 기쁨의 소식을 전하던 순간 눈물부터 났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연수 과정 동안 전문 교육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항공사 문화와 서비스 정신을 익히면서 꿈을 향한 여정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손바닥은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작은 북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실전 비행 예행 연습 날이었어요. 훈련 교관 김 선배님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수많은 훈련을 거쳤고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불안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 그리고 엔진의 굉음까지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비상경보음은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내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걸 알게 된 교관 선배나 동기들은 괜찮냐며 걱정했지만 난 그저 허헉대며 숨을 내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나를 뒤덮였고 죽음에 직면하는 공포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토록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나는 다시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스튜어디스로 가는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고공비행에 대한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항공사에서는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합격 취소 통보를 보냈고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삶의 원동력을 모두 잃고 방구석에 처박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찬 그들의 시선으로 더 깊이 상처받았을 뿐이에요. 밤마다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곤 했고 비행기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보다 영원히 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내 자신도 스스로 포기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남자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내가 잘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상담 잡았어. 뭐라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야. 싫어. 날 좀 내버려둬. 오빠가 내 아빠야? 가족도 아니면서 싫다는 사람 왜 귀찮게 굴어? 그래. 난 네 가족도 남자친구도 아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날 편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다녀오자. 그는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고 결국 내가 심리 상담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세호. 3학년 소개팅에서 만난 아는 오빠였어요. 애인도 아니면서 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마다 마음을 담은 선물과 이벤트를 챙겨주고 내가 부르면 언제나 한달음에 달려오는 그런 좋은 오빠. 그리고 내가 불행에 직면했을 때조차
그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날 챙겨주었습니다. 조금씩 절망에서 벗어나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지혜 씨가 비록 스튜어디스 직군에서 탈락했지만 입학 선접과 연수 기간 중 보여준 열정과 재능에 우리는 다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고객 서비스 교육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을 항공사에서 제안한 것이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 등 직원들을 교육하고 코칭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고 싶기도 했어요. 비록 어린 시절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의미 있는 길을 발견하고 만족하며 이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는 한편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남자들의 청혼을 물리치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세호 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와 결혼해서 딸을 둘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흔들렸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네가 돌이 될 무렵 저녁 식사하던 남편이 돌연 선언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으로는 애 키우고 못 살겠지. 우리 딸이랑 당신 위해 아무래도 내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미리 상의도 없이 정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은 어쩌고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니. 그래, 사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잘해봐요. 나도 맞벌이 하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애써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내 사업 아이디어는 중고 가전제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야.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새 제품 대신 저렴한 가전제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거든.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꽤 커. 난 이 틈새 시장에 뛰어들겠어. 사업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모은 예금을 깨고 처음으로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남편은 호기롭게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자제품 중고거래는 이미 유명한 중고나라 등이 독식하고 있던 형태라 남편의 사업은 빛도 채 보지 못하고 2년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사업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식당을 동네에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금으로 내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최대한 끌어올렸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 자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뿐이게요. 나중에 애들 유치원비가 낼 돈이 없어서 처녀 시절 모았던 명품 가방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예물, 애들 돌반지 등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가뭄에 콩나물 나듯 경영은 마음 같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장 상권을 끼고 있는 동네는 이미 골목 어귀마다 한 집걸로 분식집이나 음식집이 즐비했는데 요식업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차린 식당이 잘 되기 어렵죠.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마찰, 회계 관리, 손님 응대까지 두 번째 사업은 참 힘겹게 지탱했습니다. 이 시기에 내 월급으로 애들 키우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추가적인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면 친정 엄마에게 조금씩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가끔 이런 현실이 부당하고 남편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과거 기억을 떠올리려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힘들 때 그 덕분에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때를요. 하지만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저 또한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 남편 사업은 이렇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파트타임 일을 해서 하루 5만 원이라도 벌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겉으로는 남편을 믿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내심 커다란 불안감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떡볶이 가게를 연 지 5년째 고군분투해보았지만 결국 두 번째 사업에서도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초기 투자했던 모든 자금은 거의 바닥났고 남은 것이라곤 부채뿐. 빚더미에 나앉은 우리는 그래도 남편도 다른 사업으로 일어나 보겠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헤맸고 그 모습에 감동한 나도
아내로서 발벗고 나서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갔습니다. 밤 늦게까지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지만 이미 빚더미에 나앉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지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강원도 시골에서 평범하게 소축사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용돈이나 병원비 등 필요하실 때 장남인 남편을 찾으실 뿐 우리에게 경제적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마지막 선택지인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에게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용돈 벌고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저였기에 이런 상황은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10억을 선뜻 내어주셨죠. 우리는 늦은 밤까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밀키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착안해서 밀키트 전문 서비스 업체를 차리기로 결정했어요. 이전에 실패해서 간과한 시장 조사 및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원과 재정 관리 등 이전에 간과했던 세세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투자금, 기술적 요구사항, 목표 시장 등 세부적인 계획을 꼼꼼히 정리하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자는 마음으로 온라인 홍보는 적절한 선을 유지했고 무엇보다 제품의 맛과 신선도를 우선시했어요. 그러자 점차 출시한 제품에 대한 구입자 소비자들의 칭찬 후기가 올라오면서 판매량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실패를 딛고 드디어 남편의 사업은 성공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은 남편은 더 열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전념했어요. 이번에는 밀키트 서비스를 간편하게 주문, 배달할 수 있는 전문 주문 앱의 개발까지 확장했죠. 4년이라는 시간에 공을 들여 회사는 연매출 300억, 직원 수 100명이 넘는 식품 제조업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남편의 성취감도 그렇지만 전 가정주부로서 이제 애들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감사했어요. 물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모든 부분이 다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번에도 우리랑은 약속을 깼어. 내 생일에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이번 주말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정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루재. 아빠 미워.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사업을 핑계 삼아 남편은 자신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그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등산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높여왔던 그이기에 이런 변화가 낯설기만 했죠. 또 나가? 당신 요즘 뭐하기에 밖으로만 다녀요. 그게 애들하고 약속을 번번이 어길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뭐긴 뭐야. 마누라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거지. 당신 변한 거 알아? 사람이 돈 앞에 바뀐다고 초심 잊지 말아요. 가족 덕에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아, 당신의 대단하신 친정 은혜 입었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잔소리야? 이번 해외 수출 상황만 안정권에 들어봐. 장인어른한테 10억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빚쟁이처럼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나와봐. 빨리 나가봐야 돼. 그리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두툼하게 잡히는 살집, 언제 손질했는지 모르게 부스스한 머리, 잔주름과 모공이 보이는 축 늘어진 피부. 내가 남편이라도 이런 아내를 집에서 보면 밖에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가겠지. 자식 낳고 직장 다니며 사는 동안 스스로 가꾸고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 있겠지만요. 요즘은 유부녀라고 해도 날씬하고 피부관리 잘 된 여자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3만 원짜리 화장품 살 때 손 떨려하며 아끼고 버둥대고 살아온 저는 이제 미모의 스튜어디스 지망생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늘 내 기분 상하지 않게 말조심하는 성격이고 내가 최고라고 하던 사람인데 몇 번인가 나에게 불만을 토로했죠. 아무리 아줌마 다 되었다지만 가끔 당신 보고 깜짝 놀랜다고. 내가 좋아했던 퀸카 한지에 맞아? 뭐 잔뜩 묻은 그 옷이나 갈아입어. 냄새 난다고. 나는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이 변해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의 변명처럼 단지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여자의, 특히 마누라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법이죠.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보지 못하게 화면을 재빨리 돌리거나 다른 방으로 피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내면 깊숙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인스타 안 하죠? 아빠 인스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나랑 놀이공원 약속 깨고 회사에 간 아빠가 왜 가평에 가 있는 거예요? 딸이 보여준 사진 속 내 남편의 옆에는 젊고 매력적인 이서연 비서와 팔짱을 끼고 가평역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꽤 자주 둘은 함께 맛집, 식당, 해변 등 여러 장소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당장 이 사진을 들이밀면서 남편에게 추궁한다면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깊은 잠이 든 새벽녘 혼자 일어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증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 있었고 풀기 위해 생각나는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기를 반복. 30분 뒤에야 드디어 해제할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등을 뒤지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헤어지고 혼자 있는 밤이 무서워. 당신의 품이 그리워요. 내 마음은 오직 서연이 너뿐이야. 나를 올가매는 마누라와 하루빨리 이혼을 서둘러야겠군. 아까 호텔에서 당신의 격한 몸짓, 체온, 모든 게 기억나. 당장 여기로 와줘요. 3분 뒤 회사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한테 전화해. 그걸로 아내 속이고 네 오피스텔로 갈 테니 내가 좋아하는 그 속옷 입고 기다려. 더 이상 기억해내고 여기에 쓰는 게 고역인 추잡한 불륜 남녀의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보안을 핑계로 한밤중에 떠나던 날도 기억이 나더군요. 네, 자존심이 구겨지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 남편은 제대로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로서의 자존심, 남편의 애정이 아니라 내 딸들과 온전한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회사를 이만큼 키웠는데 그 사모님 자리를 고작 비서에게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는 이 비서를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고 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사장님과 이 비서의 위치를 문의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삼성역 상공회의소에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비서가 남편의 셔츠깃을 손수 고쳐주는 모습은 마치 연인이나 부부와 같았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고 기다렸습니다. 남편 혼자 회의실에 들어가고 비서는 따로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 역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이 비서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흠칫 놀라서 고쳐 앉더군요. 사모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약속이 있으셨나 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저 여자에게 환멸과 수치심을 안겨줄 방법이 수십 가지 떠올랐지만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서
억눌렀습니다. 아니, 이비서랑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어. 나는 다 알고 왔으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요점만 얘기하지. 사장님에게 오늘 바로 고해. 이비서가 사직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서로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수습될 거야. 이비서의 새 직장을 알아본다던가 적정한 금전적 보상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멈추고 떠나. 그렇다면 불륜녀로서의 오명은 내가 깔끔하게 덮어줄 거고. 불륜녀 앞에서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을 꺼내려고 노력했고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렬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비서는 잠시 입 다물고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단호하게 밝혔으면 지도 계산 끝내고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이겠지. 안도하던 찰나 이비서의 눈빛은 마치 전리품을 차지한 사냥꾼처럼 냉소적이고 자신만만하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이와 나는 잠깐 즐기다 마는 그런 가벼운 사이가 아니고 미래를 약속할 만큼 깊어졌습니다. 깔끔하게 물러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모님이에요. 비서로서 사모님을 대하는 정중함마저 벗어던지고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 여자가 오래 지속된 다른 이의 결혼 생활을 침범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서는 내 남편이 자기와 새 출발을 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네. 남자란 동물이 참 아둔하지. 눈앞에 젊고 예쁜 여자에게 눈이 절로 돌아가고 잠깐 욕정을 사랑이라고 속삭이며 영원할 듯 굴고 말이야. 이비서는 내 남편에 대해 아주 몰라. 그는 23살부터 나만 보고 살았던 남자야. 지금처럼 한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찌질하고 무능력했던 시절부터 난 다 보고 함께 많은 일을 겪었지. 그게 부부라는 거고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지. 그 남자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비서에게 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하는 수 없군.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고 곧 버림받을 젊은 아가씨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걸 걷어차버렸으니. 그럼 앞으로 닥칠 일은 모두 이비서가 책임지기다. 그때 가서 나한테 울며 빌어도 소용없어. 과연 그럴까요? 사장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건 바로 사모님 같은데. 하루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 소송 잘 끝내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소송 없이 깔끔하게 물러나시면 사장님이 더 많은 몫을 챙겨줄 수도 있고요. 누가 울고 빌지 어디 한번 두고 볼까요? 니깎게 뭔데 감히 우리 1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함부로 말해? 상간녀가 내 앞에서 이를 보이고 웃어? 확 입을 찢어버릴까 보다. 불륜녀 따위가 수치심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나를 비웃는 꼴에 그만 참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한 게 잘한 일이겠죠. 이비서와의 대화는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전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내면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쩐지 다른 날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은 오자마자 나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지금 집에 있고? 소율이는 수학학원에, 두나는 수영장 강습이야. 잘 됐군. 집에 우리 둘뿐이란 말이지?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눈빛은 결연했고 어쩐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무심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꾸민 안락한 침실에서 부드러운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의 말만이 오갔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와 이비서의 관계. 무식한 여편네처럼 우리 이비서에게 찾아가길 왜 찾아가? 나하고 먼저 얘기했어야지. 우리 부부의 문제 아닌가? 내가 상간녀랑 먼저 얘기한 게 지금 중요해? 지금 우리 이비서라고 했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말은 나에 대한 깊은 속죄와 사과야. 그리고 앞으로 깨진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남았고. 난 서연이랑 못 헤어져. 아직 고민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결정을 해야겠지. 해야 한다면
난 당신과 이혼을 선택할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우리 애들은 지금, 그리고 우리 회사와 우리 재산은 어쩔 건데. 당신 인생 중 어느 것 하나도 나 없이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를 빼버릴 수는 없지. 정신 붙잡고 다시 잘 생각해봐. 흔해 빠진 이비서 같은 애 하나 때문에 가정이고 회사고 다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사랑하니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놓칠 수 없다고. 내 남자가 다른 여자의 이름에 대고 사랑을 외치다니.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잠깐의 실수라고 지나가는 욕정이고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미 나를 지우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세운 것입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남편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칼끝처럼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마치 그의 삶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다툼 뒤 아예 집을 나가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독단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 이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해? 잘못은 불린 한 년놈들이잖아. 다 까발려버리자. 그래야 주변에 다 알려야 지들이 무슨 죄를 지은 건지 깨닫겠지. 판단력을 잃은 나머지 나는 이비서의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어요. 회사 직원을 통해 이비서 신상 명세를 알아보니 이비서의 부모는 생각보다 멀쩡하게 잘 사는 중상층의 노부부였습니다. 내 자신을 이서연 씨가 모시는 사모님이라고 하자 그분들은 바로 문을 열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속였습니다. 전 땡땡땡 식품 대표 사모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이자 두 딸의 엄마로서 여기에 왔어요. 이비서는 상사인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두 사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뉘우침도 양심의 가책도 없더군요, 따님은. 이비서 부친께서는 아직 공직에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인 만큼 딸의 과오를 부디 되돌려 주시길 믿습니다. 내 말을 들은 노부부는 자신 딸이 한 짓에 대한 수치심으로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두 분께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른 나로서는 이 길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몹시 충격이 크고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사모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남은 이야기는 제 딸과 가능한 그 아이를 잘 설득해 볼 테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비선의 집에 나오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과 이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눈이 뒤집혀 있는 남편과 조우할 수 있었어요. 너 지금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서연이 얘기가 사실이야? 너 서연이 부모님 만나고 왔어? 네가 뭔데? 20대 나만 바라보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준 그리고 따뜻하고 믿음직하던 내 남편의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고 말을 마구잡이로 내뱉는 하찮은 중년 남자가 거기 있을 뿐이었죠. 그건 맞는데 일단 진정해요. 여기 우리 애들 다 듣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일 거예요? 네가 먼저 선을 넘었잖아. 난 분명히 밝혔어. 최대한 깔끔하게 갈라서고 그러면 재산 분할? 그런 것도 잘 해줄 용의가 있었다고. 그런데 네가 서연이 부모에게 모욕을 주고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결혼 생활이 장난이니? 네가 나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 나랑 우리 부모님 도움 없이 당신 혼자 힘으로 그 회사 재산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 우리 결혼 생활의 끝은 내가 정해. 다른 년이랑 몸 섞인 추잡한 네가 아니라 충실하고 정숙한 내가 결정할 거라고. 그냥 갈라서자고. 넌 벨도 없냐?
이미 정 떨어지고 마음 멀어진 지 오랜 남자 껍데기만 잡고 살고 싶다는 거야? 그렇다면 넌 그저 집착에 찌든 여편내거나 그도 아니면 내 앞길 우리 사랑 맞겠다는 심보밖에 안 되지. 안 그래? 당신은 지금 잠깐 미친 거야. 그래, 남자들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다 내 세상 같은 자만심에 잠깐 눈 뒤집고 한다더라. 중년 나이에 들어서 싱싱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옆에서 잘해주니 잠깐 마음이 혹할 수 있어.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우리 가정에 충실했던 거 그걸로 이번 일은 눈 감아 줄 테니까 당신이 이비서랑 정리해. 그러니까 한낱 바람 아니라고. 내가 내 진심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냐? 너는 그게 문제야. 항상 지 서방을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래, 네가 옛날엔 이쁘고 잘 나갔지. 그런 너한테 빠져서 내가 등신같이 네 말만 듣고 그랬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난 이제 회사도 이만큼 키웠고 돈도 꽤 모았어. 더 이상 너나 처갓집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당장 이혼해. 그래, 나 좋다던 대단한 남자들 물리치고 찌질한 당신 선택해줬던 시절 생각해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난들 당신이 뭐 얼마나 소중해서 이러겠어? 나 우리 가정 지켜야겠어. 우리 애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만들 수 없으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비서 회사에서 자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답답한 여편네. 좋아. 그럼 하는 수 없지. 정 이혼 안 해주겠다면 나도 네 부모가 빌려준 돈 10억. 나 그거 못 갚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금 그걸로 협박질하겠다는. 정말 어이없네. 우리 부모님 덕분에 성공한 은혜도 모르고 그 돈 꿀꺽하겠다고?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그 와중에 또 지 부모 돈 아깝기는 한가 보지? 그래, 네 부모 빌려준 돈 돌려받고 이 집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조용히 이혼해. 애들도 다 포기해 줄 테니까. 그가 내뱉은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것이었어요. 그 한 번의 대화로 부부로서 쌓아온 신뢰와 예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나이, 하필 남편을 선택해서 살아온 그 세월을 모두 부정하고 싶을 만큼 배신감과 절망에 치가 떨렸어요. 나라고 이 인간이랑 더 살고 싶은 애정 따위 이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내 애들이 어디 가서 이혼한 부모 밑에 자식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으면요. 결혼할 때 사돈 집안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식장에 들어갈 때 이혼한 아빠 손잡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던진 이혼 협의서를 나도 모르게 한 번씩 꺼내보면서 한숨 짓고 남편은 짐을 싸서 가출하니 집안 분위기는 침울할 수밖에요. 애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던 차에 큰딸이 쭈뼛대며 안방으로 들어와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지? 우리는 괜찮아. 나도 이제 그런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너희 아빠가 잠깐 실수는 해도 마음 정리되면 원래 아빠대로 돌아올 거니까 괜한 걱정 말고 가서 공부해. 실은 아까 외할머니가 전화하셔서 내가 아빠가 했던 말 다 전해드렸어요.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같이 풀어봐요. 우리는 완전히 엄마 편이니까. 힘내요. 고맙다. 딸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던 나머지 애 껴안고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도 나도 원 없이 펑펑 울면서 작은 희망이 마음에 샘솟았어요. 인생 헛살았더구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에겐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잖아. 더러운 놈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망가뜨릴 순 없어.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누가 집에 왔는데 뜻밖의 친정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소율이 아래비가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으니 잠깐 나가 있을래? 여기 이 돈으로 동생이랑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너라. 애들까지 집 밖으로 보낸 후에 아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서 묵묵히 계셨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부덕한 딸로서 나 역시 모든 상황을 알고 오셨을 아빠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정막을 깨고 입을 연 아빠의 첫마디는 나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엄마 통해서 소율이가 한 얘기만 대강 들었다만 이차저차 자세한 설명 들을 것 없다. 김서방 일은 이 아비가 알아서 처리하마. 다만 한 가지만 묻자. 너 그 자식이랑 계속 살래? 아니면 이혼할래? 아빠도 김서방처럼 내가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요. 아빠가 빌려준 돈 가지고 이혼 협박했어요. 그 심보가 고약해서라도 나는 순순히 이혼 못 해줘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 더욱요. 알았다. 그러니까 너는 김서방을 남편으로 계속 두고 싶다는 뜻이지? 일단 그럼 그렇게 해주마. 갑자기 무섭게 왜 그러세요, 아빠? 사람 몰라본 멍충이라고 저 탓하고 혼이나 내주세요. 불륜녀한테 이성을 잃은 인간을 무슨 수로 아빠가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통해요. 괜히 아빠까지 가서 험한 말 들으시지 말고 제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만간 김서방이 집에 돌아올 거니까 넌 다른 생각 말고 원래처럼 살고 애들 잘 챙겨. 그리고 아빠가 너에게 털어놓을 일이 있고 하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우리 아빠는 조금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자식들과 가정을 유달리 사랑하는 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불행한 유년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가끔 무섭고 냉철한 눈빛으로 돌변하지만 대부분 자상하고 과묵한 아버지라는 것. 그 냉철한 눈빛을 지금 아빠는 가감없이 드러내셨어요. 아빠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난 아빠를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은 바로 우리 아빠였거든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속으로는 이 상황이 무척 놀라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어요. 당신 아버지 정말 무서운 분이더군. 알고 있었어? 장인어른 국정원 출신이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는 군수물자 관련 일반 회사원이셨어. 내가 서연이 버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집에 돌아온 줄 알아? 그동안 당신 아버지 때문에 생각지 못한 험한 일을 당했다고. 반쯤 협박당해서 당분간 여기에서 사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 일주일간 남편에게 벌어졌던 일을 듣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남편의 출근 차량을 한 승합차가 막아섰는데 거기서 흉악해 보이는 깡패 집단이 우르르 내려서 남편을 승합차에 싣고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도 모를 그런 건설 현장 공터에 끌려간 남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깡패 집단의 보스가 남편 앞에 나타났대요. 그쪽 이름이 김세호? 맞나?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절 왜 여기에 끌고 온 겁니까? 아니, 10억이라는 거금을 빌렸으면 제깍제깍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고 그래야지. 너의 돈이라고 우습게 하나? 어?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전 선생님께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차용증을 봐보라고. 난 이걸 내가 존경하는 형님에게서 채권 양도를 받았어. 어? 채권 양도가 뭔지 알지? 네가 그분한테 빌린 10억 갚을 권리를 내가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는 나한테 갚아야겠지? 이 차용증은 제가 4년 전에 장인한테 빌리면서 쓴 건데요.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원금 10억, 매달 이자 1억씩 내면 돼.
이자가 매달 1억이라니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입 아프게 말로 하지 말고 얘들아, 손 좀 봐줘라. 남편은 깡패 집단에게 두들겨 맞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다가 결국 항복하고 말았대요. 깡패 보스에게 돈을 잘 갚겠다고 얘기를 한 뒤 바로 친정 아빠를 찾아간 겁니다. 장인어른, 저 그 깡패들한테 큰일 날 뻔했어요. 채권량도 그거 취소해 주시고 제가 석 달 안에 10억 갚겠습니다. 네? 너는 사업한다는 놈이 거래의 조건을 몰라? 4년 전 빌린 10억의 가치가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조사장에게서 채권 양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금 10억에 매달 2천만 원씩 4년을 갚아. 결국 돈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드리죠. 내 말 안 끝났어. 네가 아랫돌이 간수 못한 죄로 내 딸이 고통받고 있다지. 당장 집으로 돌아오고 그 비서랑 관계를 끊어. 한 달 줄게. 이 조건까지 지키지 않으면 난 조사장에게 더 하라고 부추길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은가? 도대체 장인어른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깡패 새끼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장인어른을 형님으로 모시냐고요? 내가 그 자식을 한번 구해줬거든. 나 국정원에서 일했었어. 오늘 네가 당한 일 겁박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 10배, 100배 되는 일도 난 가능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궁금하면 너 하던 대로 살아봐. 남편은 아빠의 다른 면모를 보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오금이 저릴 듯 무서웠다고 합니다. 정말 바지에 지릴 뻔했다고요. 고민하던 끝에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이 비서를 다른 부서로 전배 보내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빠의 진짜 직업, 그리고 그분의 감춰진 모습을 알고 놀랐지만 그보다 고마웠습니다. 아빠, 김서방은 일단 집에 잘 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다른 여자에게 있겠죠. 아빠의 비밀 저도 잘 지킬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래, 너희 엄마와 동생에게는 비밀로 부탁한다. 그리고 아직 아빠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어. 아빠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지만 남편의 바람은 끝난 것이 아니었죠. 각방을 쓰는 우리는 여전히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과 이 비서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씨, 다 죽여버리겠어. 어느 날 남편의 단발마 비명소리와 더불어 급하게 집 밖을 나서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린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나뒹구는 여러 사진이 보았죠. 사진에는 이비서와 묘령의 젊은 남자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며 키스하는 것이며 낯뜨거운 장면 일색이었습니다. 내가 봐도 놀라운데 자칭 절대 사랑이라던 남편이 보고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되었어요. 네가 사랑이라 믿던 여자가 창년같이 노는 걸 보니 기분이 어떠니?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과 배신감을 당신도 어디 느껴봐. 그렇게 통쾌하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서 그 여자 참 맹랑하고 요망도 하네요. 자기 사장을 꼬셔서 대놓고 사모님 자리를 노리더니 이렇게 뒤로는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며 즐기고 있었다니. 뛰쳐나갔던 남편은 정확히 24시간 뒤에 집에 돌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발끝에도 못 미치는 년이 뭐가 좋다고 흘려서 당신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다니. 그래도 이혼 서류 도장 찍기 전에 내가 정신 차려서 정말 다행이지 않아? 여보, 나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이라니.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건만 내 마음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제자리로 돌아와 더 충실하게 아빠와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면서 내 마음속의 분노와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네가 바라던 대로의 가정이 된 건 맞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닌가 봐요. 그때 그냥 갈라설 걸 그랬나? 네 마음 예상 못한 바는 아니야.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다. 오랜 세월 누구보다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 신뢰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한번 깨진 그릇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법이지. 심사숙고해서 네가 만약 김서방과 헤어지고 상처 준 복수를 하고 싶다면 아빠가 그렇게 해줄 게다. 남편만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 가정은 원래대로 돌아갈 줄 알았던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큰딸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소율아, 아빠한테 왜 그랬니? 그렇게 사이 좋았는데 아빠가 너한테 저렇게 화낸 건 처음 본다. 왜 아빠랑 이혼 안 했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우리 다 버리겠다고 가슴에 못 박았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는 거야? 엄만 자존심도 없어? 난 엄마 생각만 하면 내가 속이 상해서 아빠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나. 아빠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나한테 예전처럼 대해달라고 하는데 뻔뻔해 죽겠어. 같이 살기 싫어. 나 기숙학교 알아봐줘. 나만 그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은 것은 아내만이 아니라는 걸 미처 몰랐어요. 우리 딸들은 자기 아빠에 대한 깊은 실망과 배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아빠, 엄마 다 있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고 말았어요. 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기 전에 남편과 잘 정리해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회사와 함께 소유한 재산을 잘 분배하기 위해 난 출중한 변호사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중 한 변호사를 선택했고 몇 번의 상담을 하며 이혼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당했던 대로 돌려줄 날이 다가왔어요. 변호사와 작정한 이혼 협의서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해달라 할 때는 절대 못해주겠다더니 왜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거야? 어? 그 이유를 알고 말고 당신 바람났지? 설마 사랑이니 그런 소리 안 먹혀.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얼토당토 않는 소리 늘어놓는 남편은 서랍 속 사진 몇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한 것이었어요. 기가 막혀. 당신, 나 뒷조사해 온 거야? 그래,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 절대 헤어지지 못할 만큼 날 사랑하면서 막상 내가 돌아오니 남처럼 굴었지. 아, 이 여자도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사람을 붙였는데 막상 결정적인 건 못 찍어왔더라고. 그래서 상대가 누구야? 여기 이 변호사야?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너처럼 바람이나 피우는 종자인 줄 아니? 우리 이혼의 사유는 전적으로 당신이야. 가정을 버리겠다고 말을 한 순간 애들도 나도 이미 당신에 대한 믿음도 애정도 다 사라져버렸거든. 당신은 남편감으로서 아빠로서 실격인 자라서 우리가 버리기로 한 거야. 혼자 고결한 척 뒤로는 무슨 짓 할 줄 알고. 그런데 이혼한다 치더라도 내 회사와 재산은 못 건드려.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아파트 하나일 거야. 그건 분명히 해. 끝까지 자기 가족에게 준 상처는 뉘우치지 않고 회사와 재산을 지키려는 남편은 인간 실격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이혼에서 남편에게 빈 껍데기만 안겨주리라는 결심하고서 친정 아빠께 방법을 물었죠. 결정 잘했다. 네 얘기 듣고 처음부터 그 자식과 헤어지고 빈털터리로 쫓아낼 작정이었거든. 난 내 식대로 할 테니 너는 변호사와 완벽한 이혼 소송을 준비해라. 헌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니? 어떤 부탁이요? 말씀해 보세요. 김서방을 대표로 끌어내리고 네가 회사의 주인이 되거라.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그놈에게 떼어주는 방향으로 해. 생각해보렴. 그 회사가 정말 김서방 혼자 일으킨 거냐? 그놈은 왕좌에 앉을 자격이 없어.
아빠의 제안은 재산 분할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저로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옆에 내가 뭘 믿고 자기가 내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제정신이 아니네. 아예 정신줄을 놓은 게 분명해. 이 회사가 자리 잡기까지 내 아이디어가 가득했지. 잊었어?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내가 주장한 대로 시작했던 거? 사업 자금도 우리 아빠에게서 나왔고, 무엇보다 당신 지금 회사에서 여론이 어떤지 알기나 하니? 내 직원들이 뭐? 인사팀장님,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송구하지만 사장님과 이 비서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사내에 나돌았습니다. 애정 행각을 좀 드러내놓고 하셨어야 말이죠. 요즘 사장님실에 자주 드나드는 조직원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직원들이 사장님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업계에 소문까지 나서 창피해서 그만두겠다는 직원도 나오고 있어요. 그뿐인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해왔기에 부채의 비율이 이게 뭐야.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손을 뗀 뒤로 회사는 눈에 띄게 나빠졌지. 김 대표 당신은 여러모로 깜냥이 안 되네. 당장 전형 끌어내. 내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경비! 경비! 그렇지만 남편이 불러대는 경비 대신에 아빠가 보낸 깡패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아래먹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자 1억이 입금 안 되었구만. 무슨 소리야. 그건 장인어른이 양도 취소하기로 했어요. 난 당신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요. 장인은 무슨 장인을 찾아대? 이혼할 놈이. 우리 형님이 나한테 신신당부하셨다. 내 선에서 그 돈 너한테 잘 찾아와 달라고. 뭐? 거기 재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내가 당장 회사 돈으로 그거 다 갚을 테니까. 사장님, 그건 공금 횡령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를 회사 돈으로 맡겠다뇨. 재무팀장은 물론 저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당신이 선택해. 대표 자리 못 놓겠으면 나한테 회사 지분과 자산 절반을 줄 때까지 소송 계속할 거고, 나한테 대표 이양하면 재산 절반과 10억의 빚까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맞죠, 사장님? 물론이지. 그리 되면 내가 김 사장 찾아갈 일은 한 개도 없은게. 고뇌하던 전 남편은 며칠 만에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소송에 이르지 않고 이혼 합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땡땡땡 식품회사에 새로운 대표로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딸들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어요. 전직 국정원 출신의 아빠는 우리 회사 감사팀에 직책을 두고 절 도와주고 계시죠.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아빠가 고백한 전 남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전 남편이 배신당했다고 했던 이비서의 양다리 사진 있죠? 그건 아빠가 사기꾼 제비를 한 명 씹어넣고 이비서를 꼬셔서 둘이 잠깐 그랬던 거랍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편과 이비서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또 이비서의 부친을 조사해보니 불륜으로 사생아가 있었고 뇌물수수의 혐의도 발견되어 이를 그분 다니는 부처에 폭로하셨대요. 불명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한 것은 물론 이비서 부모님은 황혼 이혼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 뻔뻔한 불륜녀의 가정도 파탄난 셈입니다. 그에 비해 전 남편에 대한 복수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요. 외면적으로는 돈 많은 이혼남이 되었지만 사실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딸들은 아빠와 만나는 것조차 거부해서 그의 후회는 몹시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보다 돈이 없더라도 내 가족이 든든하게 있는 편이 낫다고 믿는 사람이라서요. 뒤늦게 여러분께 고백하거니와 제 글에 나온 이름은 모두 가명이었어요. 그래도 한 회사의 대표인데 이런 구질구질한 사연이 있다는 게 직원들에게 드러나면 당당하게 있기 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친정 아빠에게 작은 비밀이 있었듯 저도 우리 구독자분과 작은 비밀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러니 저에 대한 신상을 알아내려 하거나 제 회사를 찾으려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이런 사연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정도로 듣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디 딱히 말할 곳도 없고 결혼 생활하면서 있던 일들은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뭔가 좀 창피하고 민망스럽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은 말을 아껴야 한다는데 그렇게 참고 있자니 너무 속이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이고 위로는 이미 결혼한 아주버님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딸 없이 아들만 있는 집이라서 주변에서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닐 것이고 형님 동서 간의 싸움도 만만치 않을 테니 단돌이 잘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괜한 걱정 같기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손이 동서들이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두 분 다 저희 신혼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고 나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거리이다 보니까 자주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당시엔 저도 막 결혼한 세대기였기에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시댁 가족이라고 해서 그나마 맘 놓고 말을 좀 편히 할 수 있는 건 손이 동서분들이었어요. 먼저 친근하게 연락처도 물어오시고 SNS도 친구 맺자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저도 역시 비슷한 연령대가 좋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시부모님 두 분은 나이가 꽤 많으시다 보니 저도 약간 대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에 대한 인상 역시 기본적으로 좋았어요. 상견례 때 만나 뵈었을 때도 저희 친정 아빠가 안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잘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유진이는 사돈께서 여자 혼자 참 열심히 키우셨군요. 딸 이렇게 귀하게 키우셨는데 저희 아들을 사위로 맞아주시다니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아무쪼록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저도 참 인품이 좋으시단 생각이 들었고 저희 엄마도 그 부분에 나름 위로를 받으시면서 시어머니를 무척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누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고 괜히 한부모 가정으로 자랐다며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런 편견 하나 없이 고생 많았다며 이렇게 품어주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꼭 막둥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사돈 외롭지 않게 유진이를 잘 챙겨야겠어요. 옛날 분들이라면 며느리가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친정이랑 얘기 섞는 것도 싫어한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결혼한 여동생이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할 때에도 어머님 본인이 만든 반찬을 저를 통해서 전해다 주실 정도였어요. 사돈 처녀가 저번에 내가 보낸 김치 맛있다고 했지? 그래서 겉절이 한번 또 해봤어. 그리고 돼지고기 듬뿍 넣고 김치찌개도 끓였으니까 이것도 네가 전달해 주겠니? 임신하면 잘 챙겨 먹어야 해. 아유,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 여동생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시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편히 지내자는 손이 동서분들을 보니 언니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남자 하나를 만난 것 뿐인데 그 뒤로 좋은 인연들이 연달아 다가오니 참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어쩜 나는 이렇게 복이 많은가 싶어 무척 만족하고 있었는데 세상 일은 생각보다 굴곡이 잔잔하게 많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발에 채어 걸려 넘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손이동서분들이 아주 좋은 맛집을 알아냈다며 본인 아이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나올 테니 저보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얼른 나가게 되었어요. 셋이 만나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차는 제가 대접해야 될 것 같아서 근처로 가서 커피도 사게 되었는데요. 이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참 호탕하고 성격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시댁 가족들은 다 화목하다고 느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혼해보니 어때? 우리 어머니도 좋은 분 같지? 네, 어머니 너무 좋으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긴장 많이 했는데 너무 정 많고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게 말했는데 어째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씁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겠지. 이제 막 결혼한 새댁한테 다 알려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때부터 왠지 느낌이 쎄하고 좋지 않은 게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쭉 늘어놓으시는데 듣고도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엄청 고지식하고 장난 아니거든.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나 딱딱하게 구시던지 초반엔 아마 잘해주실지 몰라도 갈수록 시집살이 장난 아닐 거야. 우리가 왜 시댁과 떨어져서 멀리 왔겠어. 그치, 동서? 맞아요. 우리 남편과 제 사이 두고도 얼마나 질투가 심하신지. 솔직히 노인네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아들 보내줄 생각을 해야지. 집착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거 여기서 다 말하면 우리 막내 동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도망가고 싶을걸? 정말요? 어째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나누는 대화는 평범치가 않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로 독하고 별로이신 분인가 싶어 저는 이날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 좋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 혹시 어머니가 뭐 하자고 하면서 가족 단톡방에 뭐라고 말을 하셔도 그냥 무시하고 할 일 하는 게 좋아. 아버님도 솔직히 별다를 거 없어. 그냥 싹 무시해. 알았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네.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른들에게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겪었던 두 분들의 모습과는 상상이 안 되어서 쉽게 대답하기 힘들더라고요. 동서가 아직 안 겪어봐서 실감이 안 날 텐데 느끼고 난 이후에는 이미 늦어. 노인네들이 보통 고집 세고 막무가내가 아니라고. 우리랑 사이 안 좋으니까 아마 동서시켜서 다시 집안 분위기 뭉치게 하고 가족들끼리 뭐 좀 하려고 할 거야. 근데 그런 거 휘말리면 절대 안 돼. 그 순간부터 늪에 빠지는 거라고. 일단은 저는 알겠다고 내내하긴 했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의 말을 들으니 제 결심은 더 굳건해지더군요. 누가 뭐라고 하던 그건 그 사람들과의 관계야. 유진이 너랑 시부모님 사이는 나쁘지 않잖아. 그럼 굳이 남의 말 듣지 않고 너는 너대로 할 도리를 해. 아직 너는 너네 손위동서들도 시부모님만큼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동서들 말처럼 저는 시부모님을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 동서들조차도 저에게 있어 그 성향이나 가치관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이었고 그렇다면 일단 편견을 가진 채로 시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후로 가족 단톡방에서 가끔 이야기가 나오고 일상 안부 같은 글들이 오면 그냥 발빠르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좀 심각할 정도로 동서들은 시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 방에서 대답하는 건 아주버님들과 제 남편,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 보니 시부모님은 이렇다 싶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없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가져가거라. 오늘 날씨가 좋구나. 모두 파이팅이다. 이 정도의 말뿐인데도 동서들은 읽기만 하고 무시할 뿐 대답도 안 하고 아주버님들만 앞뒤 다퉈가며 알겠다며 대답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거슬리고 어찌 보면 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동서들의 단톡방이 만들어지더니 거기서 갑자기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기에 저도 그날 일정이 딱히 없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왠지 나가는 날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애들 픽업 때문에 좀 바빠서 그러는데 동서가 이쪽으로 올래? 아, 네, 알겠어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때 임신 초기였고 나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여서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 사정만 말하기도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두 분은 오시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30분이 지나서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미안해 동서. 애들 바래다 주고 집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네. 오느라 고생했어. 얼른 밥 먹자. 약간 기분이 불쾌하긴 했지만 사정을 저리 말하시니 어쩔 수 없었고 그대로 밥을 주문해서 먹는데 이상하게 먹는 내내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유, 여기 김치가 왜 이렇게 짜? 거기 이모, 새로 좀 갖다 줘요. 이모, 아니 이 집 김치 참 이상하네. 중국산이라 그런가? 소리를 빽빽 지르시면서 짜증을 부리시는 큰동서를 보니 기존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긴장하게 되었어요.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며 밥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은 불편한 식사를 하고 나니 그제서 작은 동서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카페 갈까 했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그냥 여기서 할 얘기만 하고 각자 헤어지면 될 것 같아.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건지 이미 앞에서 했던 분위기만 봐도 영 감이 좋지 않아서 전 신경이 쓰였는데요. 그 뒤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솔직히 두 분이 이런 분들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들이 말이에요. 동서, 적당히 잘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왜 자꾸 튀려고 그래? 어머니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주니까 또 노인네 신나가지고 매일 저렇게 괜찮게 별 쓰잘데기 없는 톡이나 남기고 있어. 이거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애 키우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우리가 매일 시댁 단톡방 알림 울리는 거 보고 있어야겠냐고. 설마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했을 줄은. 이쯤 되니 제가 진짜 크게 대역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내가 뭘 못하는 마냥 눈치 주고 장난이 아니야. 꼭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겠어?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서 좋을 게 있으면 좋지. 근데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내가 저번에 당부했잖아. 알아듣겠어? 두 분 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렇게 상냥하고 어깨를 토닥이시던 모습과 너무 다른 표정이었고 이거야말로 무섭고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들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의 저를 쥐잡아 먹을 듯 노려보는데 그 길로 저는 먹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기분이 영 좋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친정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꾹 참고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후로 단톡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동서들이 나름의 답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매일매일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이렇게 남기셨어요. 요즘 대낮에 범죄가 많으니 다들 단돌이 잘해라. 그래서 저는 네, 어머니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평범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다 큰 동서가 답을 쓰셨는데 어째 영 비꼬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더군요. 우리 막내 동서는 참 싹싹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집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동서. 저번에 집 보니까 좀 치우고 살아야겠어. 정리 안 된 집에 원체 도둑들이 많이 들잖아. 조심해. 알았지? 제가 집 정리를 안 하는 편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건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시댁 가족들 앞에서 그저 제가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산다고 비꼬고 쪽을 주는 것 같더군요.
이전에 정말 딱 한 번 동서들을 저희 집으로 모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입 더 심할 때였는데 굳이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저 불편할 거라고 안 오시는데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나간 그대로 정리도 안 된 집을 노출하게 되었고 이걸 제가 신경 쓰니까 두 분 다 저에게 무척 다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에이, 동서, 뭐 이런 걸 신경 쓰고 그래. 임산부가 자기 몸도 힘든데 어떻게 집을 다 치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앉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그걸 저렇게 가족들 앞에서 노출을 시키면서 빈정거리는 걸 보니 정말 속상하고 사람이 어쩜 저렇게 양면성이 심한 건지 소름이 돋더군요. 이때 기분은 나빴지만 막상 말도 못하고 이후로 가족들끼리 경조사가 있어서 제가 상의하려고 저와 동서들 셋만 있는 단톡방에 글을 남겼는데요. 두 분 다 읽더니 얼마 안 되어 그 방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도 몇 통이 넘도록 받지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시부모님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동서들의 시집살이를 걱정하는 형편이 된 거 아닌가요? 어쩜 둘 다 말이라도 맞춘 듯 나란하게 제 전화를 다 무시하고 연락을 차단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SNS를 보니 그건 그대로 두었던데 둘이서 여전히 잘만 놀러 다니고 있으면서 저를 따돌리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그중에서 너무 가관인 게시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머니 생신일 때 두 분은 전혀 제 연락도 안 받아주고 자기들끼리 준비를 하더니 생신 당일날 케이크니 뭐니 휘황찬란하게 생신상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날 저도 나름 일찍 갔는데 두 분이 먼저 와서 하고 있는 바람에 저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어요. 그때도 어머니 앞에서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어머,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집 오고 첫 시어머니 생신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어딨어? 우리 같은 동서들이 있으니 이렇게 어찌어찌 하는 거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아우, 정말 염치 없게. 아, 네. 아이고, 됐다. 왜 막내에게 그러니? 오죽하면 어머니가 말리실 정도였어요. 사실 저도 나름 이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도 가져갔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는 손익 동서들 때문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준비해 온 걸로만 상을 꽉 채우더니 그걸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시나요? 보자마자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임신해서 안 그래도 몸이 무겁고 힘든데 배가 땅땅하게 땡겨오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더군요. 우리 시어머니 생신이라 화려하게 생신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힘들게 나랑 동서 둘이서 준비했는데 눈치 없는 막내 동서는 늦게 와서 얼굴 내밀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껏 막내 며느리 들여놓고 이렇게 대접도 못 받으시고 너무 불쌍하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적어놓고 그 밑으로는 동서 친구들이 너도 나도 제 욕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저의 사생활 얘기까지 다 떠벌려져 있어서 이젠 참지 못하고 저도 분노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 그 집 막내 동서 진짜 못됐다. 자기네 시어머니가 친정아빠도 없는 며느리 받아준 거라며.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다더니 그럼 잘해야지. 어쩜 그래? 도대체 집안 얘기를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으면 저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알려지게 된 걸까요? 결혼할 때의 혼수 문제며 집안 사정까지 어찌나 자세히 본인 친구들에게 막내 동서인 제 욕을 해놨는지 그 뒤로 달리는 댓글이 10몇 개였는데 다들 참 세세히도 알고 있더라고요. 전 그 글을 읽고 한동안 옴짝달싹도 못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까지 임신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전 여기서 폭발하게 되었고 너무 서러워서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했고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참고 있었던 저를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아니 여보, 그런 일을 당해놓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냥 내가 바보 같아. 나도 내가 왜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참고 넘어가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웬만하면 가족들 위해서 저만 참으면 그냥 모든 게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상견례 때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는 남편과 아주버님만 알고 있었고 아마 부부 사이니 아주버님들도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큰동서들은 자기 친구들에게도 신나게 말하고 다니고 저와 SNS 친구라서 저도 볼 수 있는 곳에 저렇게 친구들이 욕을 달아대는데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다니요. 이쯤 되면 저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요? 저와 나이 차이가 9살, 7살씩이나 나는 동서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다 말을 하게 되었고 저를 비롯해서 시부모님들에게도 얼토당토 않은 계획을 갖고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완전 폭발해버리게 되었어요. 한 성격하는 남편은 그대로 자기 형들을 찾아갔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으며 분노를 표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임신 막달이라서 몸도 불편한 상태였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어지니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는데요. 그날 뒤늦게 큰아주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솔직히 너무 불편한 사이이고 동서간 행동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져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고 처음 받아보는 전화인지라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겁먹어 두근거리던 제 생각과 달리 전화기 너머 아주버님의 말씀은 좀 다르더라고요. 재수씨, 우리 와이프랑 있었던 일 들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일단 다 듣긴 했는데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버님이 대신 사과를 하시니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웬 괴성이 울리더군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무리 봐도 큰동서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괴성이 자꾸 울려 퍼지자 아주버님이 성질을 내시는 것과 동시에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집안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악화된 것 같아서 이때부터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아주버님네 부부가 저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썩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좀 걱정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큰형수님 야단 맞을 만한 일 하셨다고 생각해. 우리 형이랑 결혼했던 초반부터 툭 하면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작은 형이 결혼했을 때에도 그 형수님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둘이 쌍으로 엄마를 무시하더라고. 그런데 너한테도 그러려고 했다고? 나도 이젠 참을 수가 없어. 듣고 보니 정말 예민하게 굴고 함부로 하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큰동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저를 같이 따돌려대는 작은 손이동서분도 그닥 다르진 않아 보이더군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해댈 때 옆에서 맞장구 치고 같이 한마디씩 얻는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한테 그런 건 둘째치고 큰아주버님네 부부는 그런 대로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저희 집 배를 누가 요란스럽게 누르더니 인터폰을 보니까 글쎄 누가 찾아온 줄 아시나요? 보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집에 들이기도 싫어서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문 앞에 바로 작은 동서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동서,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운데 무작정 집에 찾아와서 저렇게 문을 열어달라는데 어쩌겠어요. 남도 아니니 결국 열어주었는데 그대로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찾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을 찾더라고요. 사방님, 막내 동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희 남편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비는데 그런 말 하는 와중에도 전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다 싫었지만 어쨌든 저보다 손윗 사람이 와서 저렇게 사과를 하니 저도 더 이상 굳은 얼굴로 있을 순 없었어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용서를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우리 남편이 막내 동서랑 서방님한테 제대로 용서받고 오지 않으면 이혼한대서 제발 봐줘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고 보니 작은 아주버님네가 가게를 하시는데 그때 돈이 부족할 때 시부모님이 보태주셨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큰 동서가 부추기는 거에 같이 휩쓸려서 시부모님 욕을 하고 다니다니요. 이 부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린 작은 아주버님은 사과받고 온다고 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며 이혼을 말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작은 손윗동서가 제발 봐달라며 당장 사과하고 오겠다며 우리 집으로 뛰어오신 것이더군요. 제가 볼 땐 정말 미안한 것 같진 않고 자기 집 사정이 절이 되었으니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어이없었지만 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 잘 알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요. 그 며칠 지나 남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 하나 때문에 일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 불길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거든요. 내용인즉슨 큰아주버님네 부부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어찌나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오던지 꼭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주버님은 또 생각보다 너무 덤덤하게 반응을 하셔서 그건 그것대로 놀랍더군요. 재수씨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제가 예전부터 벼르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리고 재수씨 잘못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시는데 사실 소송까지 가서 조금 골치 아파진 상태예요. 저한테 한 잘못도 있지만 결혼 초에 그렇게 시부모님과 제 사이도 이간질했던 것도 화가 나서 못 참고 가족들에게 알렸던 건데 일이 예상외로 너무 커지고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남편한테 말해서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닌지, 나 혼자만 참고 있었으면 이런 사단까지 나지 않았을 건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람들 관계에 끼어 어느 쪽에 서야 할지를 필수로 정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흔히 회사 안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 정치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런 정치적인 줄을 가정 안에서 서야 하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삶의 지혜가 있는 선배님들께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 본가 부모님은 아버지만 계시고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누나와 함께 힘들게 자랐어요. 그런 저를 장모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참 살뜰하게도 챙겨주셨는데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무렵쯤부터 아버지와 누나와만 살다 보니 늘 옷도 털털하게 입고 음식들도 친척 고모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대강 먹고 자라다 보니 뭔가 언제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대학 때에는 일찍이 집을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었고 그때 종종 요리를 해먹곤 했었는데요. 그런 상태로 취업을 해서도 꽤 오래도록 길게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 사이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장모님께서 김치를 담궈서 저한테 늘 한 통 꽉 채워서 갖다 주시고
밑반찬들도 주기적으로 매번 챙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지 않고 계속 살아계셨다면 아마 저런 느낌이었을까 상상하게 되더군요. 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신 덕에 부모님과 관련된 결핍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안 계시는 자리는 그런대로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번 이렇게 잘 챙겨주시던 장모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고 늘 크게 느껴지는 존재셨고요. 당시 저는 아내보다 늦게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내는 기다려주어서 우린 꽤 길었던 연애 시기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며 장모님이며 그렇게 저의 직장이 자리 잡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기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을 테고 저도 두 사람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기 1년여 전쯤 일어난 일로 인해서 완전히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는 없었답니다. 바로 이건 아내에게도 장모님에게도 있어 무척 아픈 소식이었는데요. 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황혼 이혼을 하게 되신 것이었어요.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 이전부터 썩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내는 연애할 때 저에게 쉽사리 늘어놓는 고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친구 문제나 직장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크게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관계였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려니 당시 저도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몰랐지만 부부 관계라는 게 참 왜 그런 걸까 답답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나 고등학생일 무렵에 한번 바람 폈다가 걸린 적이 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경민 씨한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 있지? 바람 피는 아빠와 그 모습에 울며 치를 떠는 엄마를 봐서 그런지 한때 남자들을 다 못 믿던 때가 있었거든. 이런 걸 좀 경민 씨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는 그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릎 꿇고 빌더니 얼마 전에도 글쎄 웬 유부녀랑 만나고 있던 걸 엄마한테 걸리게 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40대 유부녀와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는데도 몰래 만나시다가 장모님께 어떤 경로로 걸리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들키게 되셨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와 처남은 안 그래도 장인어른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며 싸움이 나게 되었고 부부싸움만이 아닌 자식들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어 문제가 골치 아파지게 된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분과 바람이 났던 것 같아요.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니 급히 그 직원을 해고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처남은 본래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 없다며 회사도 관두고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장모님은 본인도 회사를 들락거리며 잘해주었던 여직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크신 듯 했고요. 저희 아내는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보통 당황한 게 아니었고 나름 장인어른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잘해보려고 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바람핀 거 잘못했어. 근데 다들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순간의 감정으로다가 그런 거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그러나 장모님은 무척 크게 쇼크를 받으셔서 며칠을 알아누우시다 응급실까지 실려가셨으니 이런 상태로 우리는 상견례도 예정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만 계속 가게 되었고 결국 장모님 없이 그리고 장인어른과 아내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누나까지 이렇게 5사람만 다소 어두운 분위기 상태로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그나마 장모님은 조금 진정을 하셨고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처남은 축하한다고 문자만 보내왔을 뿐 시계는 참석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에겐 잘하셨던 장인어른인데 말년에 그런 일을 벌이신 죗값으로 아들과 연도 끊어지게 되셨어요. 아내는 자기마저 아빠를 버릴 순 없다며 일단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결혼 후에도 양쪽으로 따로 방문하며 챙기게 되었고요. 저도 다소 씁쓸한 마음을 갖고 이런 부분에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양쪽 부모님들을 잘 모시려고 힘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1년쯤 되어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제안을 하시더군요. 상당히 고민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구미가 아예 당기지 않는 것도 아닌 조금 이색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네, 지금 있는 회사 정리하고 우리 회사 들어오지 않겠나? 아버님 회사로 말입니까? 그래, 예전부터 내가 민호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네도 알겠지만 이놈이랑 연락이 안 돼.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누군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여기저기 벌려놓은 게 많아서 꼭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한 명은 심어놔야 한다고. 가능하면 한 3개월 안쪽으로 정리하고 와줄 수 없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약간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사실 개인사와는 별개로 장인어른은 본인이 하시는 업계 쪽에서 유명한 건 아니지만 수입은 결코 적지 않다고 알려진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이쪽 일을 아는 우리들끼리만의 이야기고 일반 분들은 손꼽는 회사들만 알고 계시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동종업계였고 늘상 괜찮게 이미지를 갖고 있긴 했던 곳이라서 장인어른의 이 제의가 조금 솔깃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내에게 곧장 의논을 했는데 아내도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는지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장인어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긴 했지만 아내는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었고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오케이였어요. 제가 기존에 하던 일들에서 점점 추가하면서 얹혀지는 일들이 많긴 했지만 확실히 배울 것도 많고 여러모로 성장하는 기분이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아이들을 책임질 가장이 될 테니 그 부분에서도 안정감이 있어 좋았어요. 그 사이 아내와 처남 간에 연락이 닿긴 했지만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는 상태고 얼마 안 가서 장모님이 계시는 거처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더군요. 나보다는 민호가 더 아빠에 대한 미움이 큰가 봐. 자기가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겠대. 이런 심정을 저는 겪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처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사위인 저에게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엄마로서 저희 와이프와 처남에게도 더없이 자상하신 분이셨을 테니까요. 물론 저도 명색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명절 때나 그 외에도 종종 장모님 댁에 가서 찾아뵙고 시간을 보내고 오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 저도 그 회사에서 일한 지 아주 조금씩 쌓여가고 결혼해서 보내는 날들도 적응이 되려던 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갑작스레 저를 호출하셨는데 일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적인 내용으로 부르신 것이어서 무척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일적으로 복잡해지는 게 낫지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솔직히 난감하더군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어딘가에 끼이는 기분이었어요. 자네 저기 이거 아직 민정이한테 말하면 안 되고 자네만 알고 있게. 장인어른의 딸인 아내가 몰라야 할 이야기라니. 왠지 듣기 전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역시나 내용은 그 느낌에 딱 적중하더군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네도 알겠지만 나도 이혼한 지 좀 되었고 재혼을 할까 해. 네? 재혼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리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는 공간이라지만 크게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장인어른은 일할 때 칼 같으신 모습과 달리 다소 당황하시면서 단도리를 시키시더군요. 자네, 말 조심하게. 아직은 여기저기 말할 때가 아니야. 일단은 민정이 모르게 하나씩 진행을 할까 해.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후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무리 저에게 아버지 뻘의 어르신이라지만 어찌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속에서 저도 모르게 약간 열불이 나더군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상견례를 하고 싶어 해. 식도 제대로 올리고 싶어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젊은 사람들 감각을 잘 모르거든. 자네가 좀 장소랑 이것저것 좀 알아봐 주게. 솔직히 저희 부모님 일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화낼 일인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 환갑을 훌쩍 넘기신 나이에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할 때 상황도 여간 엉망진창이 아니었는데 무슨 재혼을 상견례까지 치러가면서 시까지 갖춰서 하신다는 것인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내에게 당분간 비밀로 하라셨지만 지금 당장 가서 말하라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내용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외람된 질문이지만 상대가 누군지 여쭤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만났던 그 40대 유부녀 얘기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짜증스럽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장인어른의 답은 예상을 빗나갔어요. 근데도 묘하게 기분이 별로인 건 왜 그런 걸까요? 아니야. 그 여자는 진작 헤어졌어.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보다 10살 아래고 50대 중반이야. 사별해서 남편도 없고 혼자 딸 하나 키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전에 어렵게 살아서 결혼식을 못 해봤대. 나랑은 제대로 하고 싶다는데 이거 원 곤란해서. 아무튼 자네 해줄 거지? 이런 내용을 듣고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참 뭘 봐도 다 엉망인 것 같더군요. 장모님이 이런 사실들을 어찌 생각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미 연을 끊어버리고 재산까지 다 포기해버린 처남은 그렇다 치고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지 참 걱정스러웠어요. 자기마저 아빠를 버릴 순 없다며 솔직히 아빠가 밉긴 하지만 자식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냐고 늘 마음을 추스렸거든요. 그래도 맏딸이라 늘 아빠에게 잘하려고 했고 이런 상황을 속상해하면서도 그냥 혼자 지내고 계신 장인어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인어른은 이미 지금 결혼하시겠다는 그 여성분이랑 연애를 하고 계셨던 것이고 연애도 모자라 재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상견례 시까지 다 정식으로 치러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 안에는 당연히 저와 아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의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 이상으로 더 사나웠으며 도대체 이 가운데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젠 제가 있는 자리도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뭐? 아빠가 재혼을 한다고? 나 진짜 미치겠다. 게다가 상견례를 한다고? 아빠 진짜 완전히 미쳐버린 거 아니야? 아내는 계속 이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이후로는 말이 완전히 없어져서 얼굴이 벌개져 있더니 결국 차키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더군요. 왠지 장인어른께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쫓아나가게 되었고 예상대로 처갓댁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저는 왠지 죄인 마냥 말도 못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정말 못 견디겠더군요. 아빠, 엄마가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걸 보고도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빠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체념한 듯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시키시려고 하더군요. 민정아,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니네 엄마한테는 민호가 갔다면서. 그럼 나는 평생 어떻게 사냐? 너도 네 서방 챙기면서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평생 혼자 늙어 죽을 순 없잖아. 지금 만나는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예전에 만나던 그 여자가 아니라니까. 됐어요. 아빠 말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아버님께 왕왁 소리를 질러대는 아내를 보고 있으려니 아무리 봐도 제 마음으로는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대강일을 치르고 돌아오긴 했지만 회사에서 장인어른은 정말 끈질기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한테 계속 재촉을 하셨어요. 정말 쇠심줄 같은 끈질김이었습니다. 업무보다 장인어른의 호출이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요. 자네 상견례 장소랑 내가 알아보라는 거 했나 안 했나? 네? 아버님 정말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 여쭤본 건데 장인어른은 저에게 엄청나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럼 하지 않아나? 자네는 내 말을 뭘로 들은 겐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어떻게 회사를 맡기겠어? 다른 일은 안 그러면서 자꾸 2번, 3번 말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내가 자네한테 회사를 믿고 맡기겠나?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라 됐고 얼른 일부터 추진해. 나는 시까지 다 치룰 거니까. 여기서 저도 약간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과는 엄연히 다른 사적인 일을 주문하시면서 은연중에 회사 일과 연관시켜 저를 다소 압박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일과 관련된 거라면 야단맞아 마땅하겠지만 이건 저 혼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을 맡겨놓으시고선 처리하라니요. 전 아버님 말만 들었다간 아내와 냉전이 되고 장모님께도 참 송구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내와 장모님 쪽에 서자니 제가 오랜 시간 몸담아 와서 했던 일들이 이제 꽃봉오리를 피려고 하는데 불을 질러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끼어서 저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집에 오면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몰래 술을 계속 마셔댔어요. 이렇게 해봐야 속 쓰리고 건강도 버리고 결국 악순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물어 뜯겨야 하는지 정말 미치겠더군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대강 상견례 장소를 5군데 정도 추려서 보여드리고 최근 결혼했던 친구 2명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물어서 식장이나 패키지 관련된 것들도 정보를 얻어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재촉을 해대시더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예약을 다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 날짜대로 아내와 나가서 장인어른의 가족으로서 함께 앉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또 저희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로 저와 아내를 불러다가 닭백숙이며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아내는 이런 상황을 아직 장모님께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는지 묵묵부답으로 내내 말이 없고 얼굴이 무척 어두웠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장모님은 그저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정이, 너 왜 이렇게 못 먹어? 얼굴빛도 어둡고 깨작거리고 피부도 까칠한 걸 보니까 이거 왠지 혹시 니네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저나 아내의 속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겠지만 왜 이렇게 한결 더 장모님이 짠하게 느껴지는 건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내에게 듣기로는 장인어른이 제법 저렇게 사업을 진척해 가실 동안 그렇게 짠돌이처럼 장모님께선 돈도 잘 안 쓰시고 고생을 시키셨다더군요. 그런데 사모님 소리 들으실 무렵 되니 그쯤부터 바람 피시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돈을 쓰셨고요. 정말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매일 아빠 눈치까지 보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했던 건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다며 아내가 울먹이며 말을 하는데 진짜 이거 못할 짓이 아닌가 싶어 괴롭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2이나 낳아주고 사업 성장하는데 조용히 도왔던 조광지처는 이렇게 본인이 바람이나 펴서 이혼해버리고 새로 얻은 여자와 그 집 자식은 잘해주고 싶어서 제대로 식도 치러주다니요. 게다가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부탁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집도 더 넓혀서 이사를 가진다고 하고 그 여자분 자녀분도 같이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저와 아내도 그 집을 드나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쯤 듣고 있자니 그 여자분도 꽤 만만치 않고 이상한 분 같은데 더 황당한 소리를 장인어른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자네 예식장도 예약 끝내놨지? 일단 민정이는 상견례 전날 자네가 말을 해서 잘 설득해. 그렇게 해서 데려오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는데 이제는 또 무슨 황당한 소리가 나올까 싶어 기대가 될 지경이었는데 듣자마자 진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민정이한테 엄마 소리 듣긴 좀 민망하다고 하고 그래도 남의 눈 생각하면 자네한테는 장모 소리를 듣고 싶다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장모요? 아, 그래. 뭐 그게 어렵나? 이쯤 되니 진짜 그분은 얼굴 한번 못 뵈었지만 꽤나 욕심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솔직히 남이나 다름없는 저한테 장모님 소리 들어서 뭐가 좋다고 그걸 일일이 주문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 떠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아내가 좋게 볼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갈수록 살기가 등등하게 느껴져서 점점 갑갑해졌어요. 그리고 자네, 이제 눈치가 있으면 알겠지만 민정이 엄마 만나고 그러지 말게. 그 집도 가지 말고. 알았나? 새로 장모라고 부를 사람이 들어오는데 자꾸 거기 드나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 오늘 이 시간부터 발길을 아예 끊게. 민정이 엄마 자꾸 만나봤자 나에 대해 무슨 좋은 소리를 하겠어. 이런 거 교통정리를 자네가 좀 잘해놔야 내가 마음 놓고 회사 일도 맡기지 않겠나. 아니 이걸 이렇게 연결시킬 일인가요? 게다가 장모님도 만나지 말고 새 장모님 잘 모실 준비를 하라는 뉘앙스의 말은 여러모로 혼란스럽더군요. 덧붙여 우리가 그렇게까지 발길을 끊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한텐 그냥 민정이 엄마한테 잘못이 있어서 이혼한 걸로 말을 해놨단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이랑 진짜 오래 잘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괜스레 거기 드나든답시고 말이 나오면 또 옛날 얘기 끌어오면서 누가 잘못했네 하면서 완전 시궁창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네나 민정이가 자기 엄마 집 발길을 아예 끊어줘야 내 잘못만으로 이혼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 뭐 솔직히 민정이 엄마도 잘못이 없진 않아. 보통 사람 바가지를 긁어대고 주접을 떤 게 아니거든. 제가 알기로 우리 장모님은 연애 때부터 배울 때에도 그닥 장인어른에게 큰 소리 낸 적도 없으시고 저런 소리를 들을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걸 같이 살아온 자식들의 반응이 이미 증명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아내도 장인어른이 좋아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될 모습이 안쓰러워서 있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전 매일 회사를 갈 때마다 장인어른이 호출하시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스러워서 집중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얻은 좋은 터전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할 때만큼은 잊을 수 있어서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에게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 장인어른이 그냥 마음을 접으신 줄로 아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아내를 설득해서 장모님과의 연을 끊고 새로운 분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라는 미션이 주어져 있으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장모님은 또 저를 호출하셔서 밥 먹으라고 오라 하시는데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군요. 마치 제가 바람을 피고 있는 양 양쪽 입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살펴야 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던 사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호출하셨던 날에 벌어진 일인데 그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장인어른께 걸려온 전화를 아내가 받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 댁에 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내로선 별 뜻없는 얘기였겠지만 장인어른은 그 상황이 그렇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나 봐요. 아무래도 저한테 이런저런 일로 본인 재혼 문제며 장모님들 호칭이나 관계 정리까지 맡겨놓은 상태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계셨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다 뒤엎을 일인가요?
마치 크게 배신이란도 당한 마냥 분노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왔었다는 내용을 듣고 급히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세상 지를 수 있는 괴성은 다 질러가며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더니 딱 제가 그 꼴이었어요. 자네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가 있어? 내가 민정이 엄마랑 연 끊고 적당히 민정이 설득시키라고 했잖아. 이제 보니 보통 멍청이가 아니구만. 당장 회사고 뭐고 다 때려쳐. 이 못난 인간 같은 일이. 이렇게 씩씩대면서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데 왜 제 입장을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 울고 싶을 지경입니다. 아직도 저를 자기 큰아들 마냥 챙기면서 잘 해먹이시려는 장모님을 보면 둘도 없이 회사를 다 그만둬버리고 장인어른이랑 벽을 두고 싶어요. 하지만 아내도 일을 그만둔 상태로 경제적으로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궤도에 오르려던 상태에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장모님이나 처남도 딱히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집에서 유복하게 살고 있는 건 장인어른 뿐이에요. 두 분이 이혼하실 때에도 장인어른이 어떻게든 위자료며 뭐며 안 주려고 얼마나 생떼를 쓰셨는지 억지로 얼마 떼어주시긴 했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온 장모님께 그닥 여유 있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장인어른이 대거 보태주시기도 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저도 일을 하며 거의 후임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나마 경제적인 걱정은 덜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저에게 일 처리를 못한다며 다 관두라는 둥. 아내랑 제대로 맘 잡고 자기 재혼을 응원해주지 않을 거면 집도 뺏겠다는 등의 분별 없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요. 차라리 회사 안에서 누구 이삿줄에 붙어서 정치를 하라고 하면 그게 낫다고 생각될 지경이에요. 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